생애 첫 공연을 하는 날, 그녀는 목소리를 잃었어. 마치 영화 속 루미처럼. 바쁜 스케줄에다 기관지염, 코로나, 이제는 감기까지. 목 상태가 엉망이었지. 평소엔 오래 부를수록 목이 살아나는 체질이야. 그런데 그날은 반대였어. 폐가 지쳤고 리허설 때마다 고음이 흔들렸어. 공황장애까지 오는 압박감에 말도 안 나오고 눈물밖에 안 나왔어. 그때 옆에서 약혼자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지. 이제 괜찮아. 고음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이 노래 만들었을 때 이 노래가 너한테 도움을 줬잖아. 노래 만들 때 네가 그 가사에 담았던 마음, 그 마음만 생각해. 순간 내 가사가 귓가에 다시 울렸어. 이 벽을 무너뜨리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렸어. 진짜 내 자신을 찾기 위해서. 과거의 굴레는 이제 모두 뒤로 하고 이제야 모두가 아는 나의 모습으로 마침내 살아갈 거야.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찬란히 빛날 거야. 이게 바로 내 모습이야. 이 가사는 사실 그녀 자신에게 던지는 주문이었어. 그 순간 어릴 때 연습생 시절이 떠올랐어. 새벽 연습실의 차가운 공기, 발 뒤꿈치의 물집. 마지막 혼자 남아 연습실 불을 끄고 돌아서던 그 뿌듯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녀는 떨리는 온몸을 부여잡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어. 이제는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어. 3살 때 미국에서 한국어로 H.O.T 노래를 불렀대. 삼촌이 말했지. 얘는 가수가 되어야겠다. 엄마는 그녀보다 노래를 더 잘했대. 깊은 목소리, 힘있는 울림. 둘은 매일 노래방에서 연습했어. 그리고 2003년 SM 오디션에 합격했지. 그때 그녀 나이 11살 때였어.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들과 같이 연습을 하던 시절. 아침 7시에 들어가 밤 11시에 나오는 날들. 연습실 불이 꺼질 때까지 남는 아이. 어느 날 소녀시대 유리가 말했대. 너는 진짜 뭔가 될 것 같아. 너무 열심히 해. 무조건 성공한다. 그 말은 지금까지도 그녀를 버티게 한 말이었어.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어. 그 시기 회사가 원하던 건 그녀의 저음이 아니라 더 깨끗한 목소리. 그녀는 억지로 자신을 거기에 맞추려 했지. 데뷔 시기도 알 수 없는 무기한 대기. 그러다 결국 기회는 오지 않았어. 2015년 어느덧 23살. 계약이 끝나는 그날을 그녀는 아직도 잊지 못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비가 유난히도 많이 내렸대. 하늘이 나 대신 울어주는 것 같았어. 아직도 어리고 어렸던 그녀의 가슴 속에 날카로운 이 한마디가 깊게 새겨졌어. 노력은 언제나 결과를 보장하진 않는다. 회사로 나온 뒤 1달 동안 그녀는 매일 잠들고 울고를 반복했어. 연습생 시절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음악 자체를 미워할 수는 없었지. 그래서 무작정 걸었어. 집에서 홍대까지
매일 1시간씩. 매일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카페에 앉아 있었어. 사람들이 수다 떠는 소리 사이로 그녀는 헤드폰을 쓰고 비트를 만들었지. 커피잔이 세 번째 비워질 즈음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나아졌대. 음악이 제 치료였어요. 세상이 저를 외면할 때 저는 음악으로 저를 위로했어요. 기회가 오면 무조건 100% 집중해야 돼요. 하루도 쉬지 않고 그녀는 그런 하루를 반복했어. 그게 자신을 버티게 한 유일한 힘이었대. 어느 날 만든 비트를 용기 내어 누군가에게 보여줬어. 한번 스튜디오로 나와볼래? 그날 그녀는 남자친구와 다툰 날이었고 그 감정 그대로 가사를 썼어. 썼다 지우고 다시 썼지. 음악이 말해야 할 것을 음악의 언어로 찾아내는 사람. 그게 바로 작사가라고 믿었거든. 그녀의 노래가 다른 가수의 목소리로 세상에 나왔고 그녀는 그날 인생 처음으로 느낀 거야. 나도 할 수 있구나. 그 무렵 SM의 작곡가가 그녀를 캠프에 불러줬지. 참 신기하지? 가수 연습생으로 떠났던 회사를 작곡가로 다시 돌아온 거야. 유리가 해줬던 말, 결국 된다. 그 말이 생각났어. 그러다 4, 5년 전 친구를 통해 합류한 팀, 그게 바로 K-pop 데모 헌터스. 팀은 5명으로 시작했어. 감독, 프로듀서, 작곡가들. 그땐 대본보다 소리가 먼저였어. 중요한 장면들을 소리로 먼저 그려넣는 작업. 그녀는 그때를 회상하며 얘기했어. 소리를 먼저 만들고 그 위에 이야기가 얹히는 느낌이었어요. 제안받았을 때 무조건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한국인으로서 한국 애니메이션이 없다는 게 늘 아쉬웠거든요. 미국 사람들에게도 최고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음악 감독은 장면과 소리, 멜로디의 곡선, 가사의 축을 아주 구체적으로 주문했지. 이건 이야기랑 잘 맞아야 돼요. 그때 떠오른 문장. 내 안의 벽을 부수고 내가 되고 싶은 여자가 되자. 원래는 작곡만 하려고 했지만 가이드 녹음이 끝났을 때 감독이 말했어. 이 노래는 당신 말고는 안 돼요. 사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컴플렉스였어. 연습생 때부터 어둡고 이쁘지 않다고 생각했었지. 그래서 무서웠어. 내 오래된 보컬 감성. 이 곡에 안 맞으면 어쩌지? 하지만 동시에 기뻤어. 제 목소리가 좋다고 처음으로 누군가 확신을 줬어요. 여행 가방 속에 늘 마이크가 들어있었대. 도시가 바뀌어도 호텔이 달라도 그녀는 틈만 나면 녹음했지. 목소리 컴플렉스가 서서히 자부심으로 바뀌던 데모 녹음 때의 밤. 녹음 당시 감독은 말했대. 조금 더 위로, 더 불가능한 음력으로. 왜냐면 루비는 자기 한계를 넘어야 하는 캐릭터였거든. 그래서 이제는 목이 찢어질 만큼 고음을 질렀어. 그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절박함 그 자체였어. 그 노래 안에 자신의 상처를 담았대. 그때 그녀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 노래는 결국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이자 위로였던 거야. 그만큼 이 노래는 그녀에게 진심이었어. 그녀는 말했지.
루비가 자신을 넘어서라는 그 순간, 그건 제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루미는 완벽주의자예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아이. 루미는 바로 저 같아요. 항상 완벽하려고 하고 부족함을 들키는 게 두렵거든요. 골드는 프로젝트의 마지막 곡이었어. 마지막 트랙, 마지막 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눈물이 흘렀대. 그날 모든 사람이 같은 감정을 느꼈어. 마치 영화의 결말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지금 뉴욕의 조명 아래 그녀는 서 있어. 그 힘들었던 지난 날들이 순간 주마등처럼 지나갔어. 그러니 신기하게도 몸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지. 드디어 문이 열리고 눈부신 조명과 환호성이 들려왔어. 그녀는 무대 위에서 마음껏 노래했어. 그리고 그 환호는 노래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 그녀의 목표는 명확해. 한국인 최초 그래미 작곡상. 한국의 이야기를 한국어로 세상에 전하고 싶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가장 중요했던 건 한국어였고 모두가 동의했다고 해. 미국에서 자랐던 그녀는 사람들이 한국을 모를 때마다 마음이 아팠대. 그게 그녀를 더 독하게 만들었지. 그래, 언젠가 보여주자. 그리고 지금 미국 팬들이 완벽한 발음으로 한국어 가사를 부르고 있어.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대. 이건 이제 내 노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됐구나.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어.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그녀는 그 구절을 쓸 때 예전에 12년 동안의 연습생 시절이 떠올랐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려요. 그 덕분에 많이 배웠고 그 덕분에 작곡가의 길을 갈 수 있었어요. 곡을 쓸 때 무대, 춤, 의상, 컨셉까지 통째로 상상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돌이켜보면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아이돌 하려면 자신감 있고 낯이 두꺼워야 하는데 전 그렇지 않거든요. 여리고 예민해서 아이돌 했으면 더 안 좋았을 수도 있겠구나 느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적극적으로 도전하라는 거야. 작은 기회라도 최선을 다해야 해요. 성실함, 이게 전문성의 기본이라고 말해. 이 덕분에 캐대언도 그녀에게 찾아온 것이고, 성공은 단 한 번의 기회로 오지 않아요. 그 기회가 올 때까지 준비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녀는 지금도 연습하고 작곡하고 꿈꾸고 있어.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 할아버지는 늘 그랬어요. 성공은 운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의 것이라고. 그리고 잠시 멈추더니 미소 지으며 덧붙였대. 지금이 제 골든 타임일지도 모르겠네요.
1995년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울고 있었어. 방 안에는 아버지 혼자였는데 그는 주위를 더듬거리며 일어났어. 아버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거든. 아내는 떠나버렸어. 아무 말도 없이. 남편도 시각장애인이고 아들마저 선천적으로 눈이 나쁜 현실을 견딜 수가 없었나 봐. 그렇게 아버지는 혼자 남게 됐어.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생후 6개월 아기 대건이 둘만. 새벽 3시에 대건이가 울면 아버지는 손으로 더듬어서 분유를 찾았어. 물을 끓여서 손목에 대어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우면 식히고 분유를 타서 다시 손목에 대어봤지. 적당하면 그제야 아기에게 물려줬어. 아침이 밝으면 아버지는 대건이를 시켰어. 욕조에 물을 받고 온도를 확인하고 아기를 조심스럽게 넣어서 손으로 더듬으며 씻겼지. 한 번도 대건이를 놓치지 않았어. 무서웠을 거야. 근데 매일 그렇게 대건이를 씻겼어. 동네 사람들이 도와줬어. 쌀이랑 분유 좀 가져왔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대건이가 생후 18개월 됐을 때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 아버님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그렇게 카메라가 들어왔고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지. 화면에는 아버지가 나왔어. 더듬거리며 아기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재우는 모습이 담겼는데 서툴렀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었어. 자전거를 타는 장면도 나왔는데 대건이를 앞에 태우고 아버지가 페달을 밟는 장면.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야. 그 모습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나 봐. 콘서트가 열렸고 성금이 모였어. 그 돈으로 대건이의 눈 수술을 하기로 했지. 수술은 성공했어. 양쪽 눈에 인공수정체를 넣었거든. 수술 후에 대건이는 처음으로 또렷하게 세상을 봤어. 대건이의 작은 손이 아버지를 향했어. 아버지는 볼 수 없었지만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환하게 웃었어. 대건아, 아빠 보여?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어. 대건이는 어느덧 자라 일반 학교에 다녔어.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상도 받았지. 아버지는 매일 대건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어. 대건이의 손을 꼭 잡고서. 조심해서 다녀와. 응, 아빠.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 대건이 왼쪽 눈이 이상한 것 같아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지. 인공수정체가 손상되었습니다.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했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16살 중학교 2학년 때 대건이의 왼쪽 눈은 완전히 빛을 잃어버렸어. 오른쪽 눈만 남았는데 그마저도 아주 희미하게만 보였지. 그날 밤 대건이는 방에 혼자 앉아서 손으로 왼쪽 눈을 어루만졌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 어둠만 있을 뿐이었어. 그렇게 한동안 서럽게 울었어. 소리 없이. 혹시나 아버지가 들을까봐. 그 서러움과 억울함이 중학교 때 터져버렸어. 왜 나를 낳은 거예요? 왜 아빠 때문에 내가 이래야 돼요?
소리를 질렀지.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대건이도 알고 있었거든. 아버지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는지, 자신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걸. 그래서 더 미워할 수 없었고, 그래서 더 괴로웠던 거야.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오른쪽 눈마저 나빠지기 시작했어. 수술을 또 했지만 소용없었어. 점점 더 나빠졌지. 2024년 가을,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 16년이 지난 지금 두 분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작진이 제안했지. 16년 전 영상 함께 보실래요? 아버지는 화면을 볼 수 없었지만 고개를 화면 쪽으로 돌렸고 대건이는 오른쪽 눈으로 희미하게나마 화면을 응시했어. 화면 속에는 젊은 아버지가 생후 18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었지. 아기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재우는 모습. 모든 순간이 서툴렀지만 사랑으로 가득했어. 그리고 그 장면이 나왔어. 아버지가 대건이를 앞에 태우고 페달을 밟는 장면.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탔어. 아들에게 바람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대건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 참을 수 없었지. 그런 아들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는 방송을 들으며 연신 미소만 지었어. 아버지가 혹시 눈치챌까봐 소리도 없이 눈물만 계속 흘리던 대건이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 잡히기만 하다 처음으로 먼저 잡은 손. 아무런 말은 없었지만 손으로 전해지는 체온으로 아들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는 듯했어. 그리고 대건이가 말했어. 참 아빠 때문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상상도 못했어요. 아빠가 해주신 게 너무 고맙고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그날 오후 대건이는 혼자 부엌에 들어갔어. 김치를 꺼내고 밥을 꺼냈지. 식탁에 김치볶음밥을 놓았어. 아버지는 한 입 먹고선 맛있다. 참 이런 날도 있네. 대건이가 나한테 밥도 해주고 우리 대건이 다 컸어. 아버지는 그릇을 비웠고 대건이는 그 모습을 희미하게 보며 웃었어. 아빠, 지금까지 잘 키워주셨고 이제 제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아빠를 제가 더 위에 드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건이의 손을 꽉 잡았어. 고맙다 아들아. 며칠 후에 대건이는 아버지를 어디론가 데려갔어. 버스를 타고 2시간을 가서 내렸지. 아빠 조심하세요. 대건이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10분쯤 걸었을 때쯤 파도 소리가 들렸어. 바닷바람이 불고 짠 냄새가 났지. 이 냄새 바다? 아버지가 물었어. 네 아빠, 바다예요. 아버지 생애 처음으로 와본 바다였어.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지. 아빠, 파도가 하얗게 부서져요. 물거품이 반짝반짝하고 멀리 배가 보이고 갈매기가 날아다녀요. 대건이는 아버지에게 세상을 말해줬어. 자신이 느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것을. 아버지는 귀를 기울였어.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 바람,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
아빠,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세상을 보여주려고 했잖아요. 대건이의 목소리가 떨렸어. 이제는 제가 아빠한테 세상을 보여드릴게요. 아버지는 대건이의 어깨를 꽉 안았어. 오랫동안. 파도가 밀려와서 발목을 적셨어. 그 물은 차가웠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은 점점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 손을 맞잡고 바다를 향해. 석양이 지고 있었어. 대건이는 그 빛을 희미하게 느꼈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둘 다 알았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도서관 열람실에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났어. 나는 책상 앞에서 동시 통역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지. 주변에서 다들 말했어. 너는 붙을 거야. 나도 그렇게 믿었는데 첫 번째 시험날 시험장을 나오면서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 역시나 떨어졌어. 두 번째 시험은 더 열심히 했는데도 또 떨어졌지. 집에 돌아와서 방문을 잠그고 머리를 벽에 찍기 시작했어. 쿵, 쿵, 쿵. 방바닥에 엎드려 구르고 울고 창피했어 너무.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모두가 기대했는데. 그게 내 첫 번째 실패였어. 신촌거리가 활기찼어. 대학생들이 오가고 영어 학원 간판이 불을 밝혔지. 나는 작은 영어 학원을 차렸어. 일본에는 수백 개의 프랜차이즈 학원이 있던데 선진 시스템을 배워서 한국에 적용하고 싶었어. 처음 1년 반은 정말 힘들었어. 거리에서 전단지도 돌리고 새벽까지 학원에 불이 켜져 있었지.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 강의 들어봤어? 노래하면서 가르쳐. 춤도 추고 완전 재밌대. 입소문이 났어. 첫 달에 140명, 그리고 1년 반 만에 1,300명. 그때 기준으로 한 달 순수익이 3천만 원. 아직도 어렸던 난 그게 영원할 거라 믿었지. 그래서 들어오는 돈을 전부 투자했어. 1층에서 2층, 그리고 3층으로. 곧 부자가 될 것 같은 기분이었어. 1997년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 IMF 구제금융 신청. 처음엔 몰랐어. 그 심각성을. 곧 지나가겠지 하고 넘겼는데 학생 수가 줄기 시작했어. 1명, 2명, 10명. 나중에는 절반으로 줄었어. 월세는 올라갔고 직원 월급은 밀리기 시작했지. 그때부터 빚이 생기기 시작했어. 조금만 버티면 돼. 30살, 경제관념 없이 버티다가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밤에는 잠이 안 왔어.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지. 아이러니하게도 그때였어. 회사는 망해가는데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거든.
EBS에 출연해 주시겠어요? 카메라 앞에 섰어. 나는 노래하고 춤을 추며 영어를 가르쳤지. 반응은 뜨거웠어. 근데 웃을 수가 없었어. 유명해지는 동안에도 빚은 계속 늘어났거든. 투자자들이 찾아왔어. 이렇게 유명한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투자를 받았어. 사업으로 진 빚은 사업으로 갚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홈쇼핑 사업을 시작했어. 영어 테이프, CD 많이 팔렸는데 남는 건 없었어. 빚은 계속 불어났지. 빚을 갚기 위해서 아예 몸을 갈아 넣었어. KTX에서 살다시피 했지. 새벽 기차 안 차로 이동할 때는 조수석에서 일을 했어. 아침엔 광주, 점심엔 부산, 저녁엔 경주. 집에 들어가는 날이 거의 없었지. 나중에 그렇게 했던 강연들을 세어보니 4,000번 정도 되더라. 2012년쯤 수업 시작 전에 휴대폰이 울렸어. 간호사였어. 선생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악성인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 수업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갔는데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 마치 끝도 없이 펼쳐져 있던 복도와 코를 찌르던 소독약 냄새. 대장암입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 일하다가 죽나 안 죽나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던 내가 결국 죽을 병인 암에 걸린 거야. 수술 예정 4시간 전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휴대폰에 울렸어. 추천서 좀 써주세요. 제가 4시간 뒤에 수술하거든요. 수술 끝나고 나서 써드릴게요. 아니, 지금 당장 필요한데요. 병원에서 각서까지 쓰게 하는 위험한 수술이었지. 지금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은 해주기 싫다는 거냐며 화를 냈어. 나도 성질을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지. 수술 후 그 사람과는 절교했어. 이 일을 계기로 내 인생에 필요한 사람들이 명확해졌어. 이전에는 혹시 몰라서 선배, 동창회, 명함 관리 이런 것들로 노이즈가 가득한 삶을 살았었는데 큰 병에 걸리면 에너지와 시간이 제한돼. 그래서 그 혹시 몰라서 해야 하는 것들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삶이 깔끔해졌어. 그 경험 이후로는 원하지 않는 사람과 밥을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이제는 내가 원해야 가고 원하는 사람과 즐거울 때만 밥을 먹고 만나. 암을 이기고 나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영상 제작 사업을 시작했어.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3달째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 너무 심하고 오래 가서 이건 감기가 아니라고 느꼈지. 병원에 가니 의사가 CT를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어. 폐섬유증입니다. 그게 뭔가요? 폐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병입니다. 현재 불치병입니다. 치료법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남았나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환자는 2달 만에 말을 잇지 못했어. 요즘은 공기가 맑기로 소문난 강원도 양평에서 하루를 시작해.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
신선한 바다 냄새가 내 온몸으로 빠져들어가서 마치 내 병이 씻겨나가는 기분이 들지. 유기농 식자재로만 식사하고 연기는 피하고 항상 산에서 운동을 하며 철저히 관리하니 요즘은 기침도 안 하고 많이 좋아졌어. 요즘은 그냥 숨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화나거나 불만스러울 때는 예전에 숨을 잘 못 쉬었을 때를 생각해. 사람들은 이 느낌을 모를 거야. 숨쉬기가 힘들어 봐야 다른 것들이 그저 배부른 소리임을 깨닫지.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그 많은 시련들을 견딜 수 있었는지였어. 그때부터 생각했어. 어떻게 나는 20년 동안 견딜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내가 왜 그런 시련들을 겪게 됐는지부터 생각하게 되더라. 한국은 잘하는 것도 많고 자랑스러운 것도 많지만 사람들이 배부른 소리를 하며 스스로 죽고 싶어 하는 상황에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 같아. 한국 사람은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등급화하고 점수화하는 카스트 제도에 세뇌된 삶을 살고 있어. 노래 부르기가 즐거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에서 점수를 매기고 98점은 환호하고 50점은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이 그 예지. 이 등급화 문화는 사람들을 정말 불행하게 만들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과 타인의 자산을 비교해. 사람들은 건강, 돈, 관계, 외모,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만 생각하고 불행하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 자기 소설에 불과해. 겉보기에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말하고 스스로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쓰고 있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이 생각하는데 남이 욕은 아무리 길게 해도 3분 이상 안 하고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어. 남의 생각을 두려워하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야. 진짜 아파 보면 남의 시선이나 평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지. 나도 한때 그런 성공 기준에 세뇌당해서 죽을 뻔한 순간이 2번이나 있었어. 그 죽음의 문턱에서 스치는 건 1등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벌었던 순간이 아니라 와이프와 TV를 보던 순간이나 어릴 때 햇빛 비치는 따뜻한 이불 위에 누워있던 그런 추억 같은 것들이었어. 그럼 내가 시련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우선 인생은 당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 깨달은 게 컸던 것 같아. 태어나는 것, 죽는 것, 날씨. 이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하지 않고 당하는 일의 연속이야. 니체의 아모르 파티는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인데 여기서 운명은 인생이 당하는 것의 연속임을 받아들이고 즐기라는 의미야. 병원에서 대장암 선고를 받은 날이었어. 난 머리가 하얗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상태였는데 아내 또한 그랬지. 그러다 진료비를 내고 돌아서려는데 아내가 저기 현금 영수증 되나요? 라고 물었지. 난 아내의 그런 모습에 웃음이 나면서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는 아내를 존경하게 되었지. 아무리 큰일이라도 지금 당장 죽는 게 아니니 지금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어. 울면서 가더라도 가면서 울자라는 태도. 마음이 아픈 것과 발이 아픈 것은 별개니까.
아무리 마음이 무너져도 할 일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지.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바로 게임에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련들을 극복했던 것 같아. 게임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 명확한 목표, 치열한 경쟁, 확실한 보상. 입시, 취직, 승진, 사업. 전부 게임이야. 사람들은 이 게임에 함몰되어서 나오지 못해. 게임에서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끼지. 나도 그랬어. 죽을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 밤에 아파트 베란다를 쳐다보고 있으면 마치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았어. 섬뜩했어. 해가 지고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와 딸들이 있었지. 성공해도 사랑하고 실패해도 사랑하고 어떤 상태로 들어와도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사람들. 당신이 실패한 것은 게임일 뿐이야. 그 말을 들을 때 게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 어떤 박사가 말했어. 나를 무조건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산다고. 이 공간에는 명확한 목표도 치열한 경쟁도 명확한 보상도 없어. 그저 쉬는 곳, 평화로운 곳이야. 게임은 삶의 양념이야. 재미있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되지. 근데 게임 안에 함몰되어 나오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으로 가게 돼. 게임은 게임이고 인생은 인생이다 라고 구분해. 나는 지금도 시시각각 게임과 밖을 오가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우리 모두가 게임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서로를 게임 밖으로 불러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불러낼 수 있는 친구를 만들기를 바래. 지금 여기 양양에는 해가 지고 있어. 동해 바다가 붉게 물들었지. 나는 의자에 앉아서 바다를 보고 있어. 파도 소리가 들려. 숨을 깊이 들이마셨지. 천천히. 나는 지금 부자도 아니고 병이 나를 붙들고 있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한 정점이야. 절망적인 상황은 없다. 절망하는 인간이 있을 뿐이다. 99% 절망 속에서 1%의 희망을 찾아.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어. 게임은 게임이고 인생은 인생이야. 나는 오늘도 게임 밖으로 나왔어. 숨을 고르고 바다를 바라봐. 그리고 다시 들어가. 사람들 속으로, 세상 속으로. 하지만 이제는 알아. 그 밖에 나를 기다리는 공간과 사람이 있다는 걸. 누구의 평가도 숫자도 없는 진짜 내 자리. 그걸 알고부터 세상이 덜 무서워졌어.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고 금세 또 사라져. 그리고 다시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지. 삶도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1996년 서울 변두리의 15평짜리 아파트. 난 거기서 태어났어. 거실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좁은 공간에 할머니, 아버지, 남동생, 그리고 나. 돈은 늘 모자랐지만 밥 냄새랑 김치찌개 냄새, 할머니가 TV 보며 웃는 소리, 그게 우리 집의 모습이었어. 그 사이에서 나는 조용한 아이였어. 사람 많은 곳보다는 오히려 혼자 있을 때 편해지는 그런 아이. 말을 배우자마자 책을 읽었고 거리의 전봇대 번호에 호기심을 갖는 등 동네에서 특이한 애라고 불렸지. 초등학교 2학년 때 대기업에서 영재 학생들을 후원하기로 했는데 그중 하나가 나였어. 수학과 과학 문제를 내 방식대로 비틀어 풀고 패턴을 이해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게 그냥 재밌었어. 아버지는 그런 나를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였을까? 우리 형편으로는 살 수 없었던 컴퓨터를 어느 날 집 안으로 조용히 들여왔지. 다른 집 부모들은 게임을 못하게 막던 시절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오히려 나랑 같이 게임을 사러 다녔어. 처음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한 달 넘게 고민했어.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 나는 나의 꿈을 따라가지 못한 걸 후회해. 너만은 네가 원하는 걸 해. 대신 진심으로 해야 된다. 밤이 깊어갈수록 모니터 불빛은 더 밝아졌고 할머니는 새벽까지 내 옆에 앉아 하품을 하면서도 게임 구경을 했어. 가끔은 크게 소리치면서 나한테 혼수까지 뒀어. 그리고 어느 순간 내 닉네임 고전파가 한국 랭킹 1위에 올라가 있었어. 모니터 앞 철없던 15살짜리 꼬마가 갑자기 그 누구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된 거야. 근데 신기하게도 그 숫자 1은 기쁨이라기보단 이제 진짜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어. 프로팀들이 연락을 보내오기 시작했고 그중 하나가 SKT였어. 그날 이후 나 이상혁이 아닌 페이커로서의 인생이 시작되었지. 학교? 처음엔 계속 다녀보려고 했지. 아침에 시험 보러 갔다가 다시 팀하우스로 돌아와 연습하고 잠은 대충 어딘가에서 눈 붙이고 어느 날 아침 차 안에서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순 없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지.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어. 평범한 대학, 평범한 직장, 평범한 삶을 향해 갈까? 아니면 이 길에 모든 걸 걸어볼까? 결국 나는 학교를 그만뒀어. 그리고 내 인생 전부를 게임에 걸었지. 2013년 내 첫 프로 데뷔. 상대는 이미 최고라 불리던 선수. 사람들은 말했지. 신인이니까 긴장해서 무너질 거야. 키보드와 마우스 소리, 관중의 함성은 들리지 않았고 내 앞에는 오로지 게임밖에 없었어. 그날 나는 2판 연속으로 MVP를 탔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지. 그해 우리는 롤드컵 우승을 했어. 17살의 나이에 세계 최고라는 자리에 올라갔지. 2015년, 2016년 우리는 또 우승했고 나는 어느새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기 시작했어. 근데 정점에 오래 서 있으면 사람들의 기대치는 점점 높아져. 2017년 상하이 경기장. 수만 명의 관중이 붉은 파도처럼 흔들리고 있었어. 그날 공기는 이상했어. 너무 무거워서 숨을 깊게 들이쉬기도 힘들 정도였지. 결승전 3대0 패배. 모니터 화면은 파란 잔해로 가득했고 관중석 함성은 내 귀에는 그냥 자분처럼 들렸어. 그 순간 난 그냥 멍해졌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 이게 내 한계인가? 정말 끝난 걸까? 이제 사람들은 다 떠나겠지. 내가 무너지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 난 경기장 바닥에 주저앉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 서럽고 아프고 숨막히던 그 눈물. 2018년 우리는 롤드컵에도 못 갔어. 나의 전성기가 식자 사람들은 등을 돌렸어. 페이커는 이제 끝. 전성기는 지났다. 옛날엔 잘했지. 처음엔 무시하려 했어. 근데 반복해서 들리다 보니까 결국엔 그 말들이 내 머릿속을 파고들었어. 씻을 때도 잠들기 직전에도 그 말들이 귓속에서 돌고 돌았어. 집에서 조용히 경기를 보는 날들, 나는 불 꺼진 방에서 모니터 불빛만 바라보며 생각했어. 그냥 나는 이렇게 사라지는 걸까? 집에만 있었고 평소엔 침착하던 내가 짜증과 화를 억누르지 못했어. 가끔은 마우스를 잡아도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어. 머리는 무겁고 잠은 오지도 않았고 처음으로 게임이 무서워졌어. 은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슴이 쪼여들고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려는 순간마다 내 안에서 뭔가가 발버둥 쳤다는 거야. 아직 아니다. 이대로 끝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나는 더 할 수 있어. 근데 그 더 할 수 있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 슬럼프란 게 그래. 그 나약한 정신이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옥죄는 느낌이야. 그러다 어느 날 연습실 모니터를 바라보는데 그때 깨달았어. 내가 지금 싸우는 건 상대 팀이 아니라 내 안의 어둠이구나. 그날 이후 나는 다른 방식으로 게임을 시작했어. 명상, 상담, 독서, 휴식. 나를 지키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했어. 전설이라는 말, 천재라는 말. 그 모든 건 다 소음이었고 결국 필요한 건 하나였어. 다시 나를 믿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걸 찾는데 나는 너무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야 했지. 2022년 우리는 다시 월즈 결승에 올랐어. 근데 또 졌지. 동생 같은 팀원들이 무너져서 눈물을 흘렸어. 예전 같으면 나도 같이 무너졌을 거야.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 그래, 이 분하고 슬픈 감정도 언젠가 우리한테 필요한 경험이야. 그리고 2023년 손목 부상이 왔어. 새끼손가락이 저리고 마우스를 잡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상태. 결국 나는 경기를 쉬어야 했고 팀은 나 없이 1승 3패를 찍었어.
모니터 앞에서 내 팀이 지는 걸 보는 기분. 마치 내가 없는 세상에서 내 팀이 천천히 사라지는 기분이었어. 그래도 나는 그 시간 동안 팀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었어. 선수가 아닌 관찰자로. 그게 이상하게 또 하나의 공부가 되었어. 우리는 다시 월지에 갔고 과거에 나를 쓰러뜨렸던 선수들을 이번엔 내가 쓰러뜨렸어. 그리고 또 한 번 우승, 네 번째, 다섯 번째. 근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 예전처럼 드디어 해냈다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 그래도 아직 이 무대 위에 설 기회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17살 게임 잘하는 소년으로 시작해서 베테랑이 된 나는 이제 알아. 전설이 된다는 건 매번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지고 흔들리고 무너져도 다시 도전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긴 시간 동안 옆에서 버텨준 팀, 가족, 팬들 덕분에 나는 아직도 여기에 있다는 걸. 사람들은 내가 가진 돈을 궁금해. 그리고 어떻게 돈을 쓰는지도.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갖고 싶은 건 그리 많지 않아. 멋진 차, 비싼 집, 화려한 시계보다 내가 가진 걸 어떻게 나눠줄지에 더 관심 있어. 내가 받은 응원과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사람들은 물어봐. 프로게이머는 쉬는 날 게임 하나 줘? 근데 나는 쉬는 날에도 게임을 해.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 근데 나한테는 일과 놀이의 경계가 애초에 없었어.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해.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특별한 비밀 같은 건 없어.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진지하게 했을 뿐이야.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도 경기 끝나면 바로 숙소로 돌아가서 다음 경기를 상상하며 준비했다지. 난 그 말이 이해돼. 눈앞의 상대 말고 머릿속에 더 강한 상대를 만들어 두고 그걸 이기기 위해 계속 연습하는. 나도 그랬던 것 같아. 결국 내 진짜 경쟁자는 상대 팀이 아닌 언제나 내 머릿속에 있는 또 다른 나였어. 언젠가 사람들이 나를 떠올릴 때 우승을 많이 한 선수로 기억하기보다는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17살 게임만 잘하는 소년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수많은 패배와 슬럼프, 부상과 비난, 그리고 몇 번의 우승을 지나온 베테랑이 되었지만 결국 나는 아직도 그 15평짜리 아파트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꼬마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 그래서 내일도 난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할 거야.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닌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한 번 더 이기기 위해서.